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10주차 11월 5일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이제 그 영역이론에서 도덕적 정체성 이론으로 넘어와서 자아에 대한 데이먼, 4가지 자아에 대한 내용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먼 같은 경우에 도덕성과 자아라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 체계가 통합되는 그런 심리적 과정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자아를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신체적 자아로부터 활동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를 거쳐서 심리적 자아로 진행되는 이 발달은 칼로 자르는 날카로운 단면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자아에서 서로 다른 자아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위를 나타내는 자아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해 나감에 따라 이런 자아 또한 함께 발달해 나갈 텐데요. 아동기의 자기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동기에서 자기 이해는 도덕적인 원칙과는 무관하게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자신에 대한 진술로 특징 지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는 경우에 물질 또는 활동적 세계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범줄들을 사용하곤 하죠. 그들은 자신의 신체상의 특징, 그리고 소유물, 거주지나 거주의 형태, 복장, 또 특징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같은 측면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진술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라든지 단순히 자기 심리 상태에 나타내는 정도의 아동들은 그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동들은 자신이 관여하는 활동,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하긴 하지만 정의나 책임, 타인의 행복과 같은 도덕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 아동기에서 자아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도덕성과 자아 사이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좀 보긴 어렵겠죠. 이런 통합의 결여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라든지 비일관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로 진행해 나가면서 자아의 측면에서도 큰 차이점이 아동기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가지 측면 정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 수준과 의견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 수준과 의견, 이거 우리 다른 단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위 평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평판에 대해 청소년들은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판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좀 우선시하려고 하는 게 아동기와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 수준을 감안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한 평판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또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청소년기와 아동기 2번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두드러진 특징이 이데올로기적인
선호를 가진다는 점이죠. 피아제가 도덕 판단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오면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철학이라든지 정치 그리고 도덕 이론들을 자기 나름대로 막 엮어보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 이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활동 중에 독서기록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중학생 정도만 돼도 철학이라든지 정치와 관련한 책들 읽고 굉장히 많이 독서기록장을 써오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은 좀 선행학습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초등에서도 고학년이라고 하면 철학이나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도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사회인습에 대한 튜리엘 내용을 저희가 오늘 다루었었기 때문에 상대주의와 같은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상대주의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해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상이한 가치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자들에게 길러줘야 할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관용 이런 것들 가르쳐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행복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한 하나의 도덕 철학적 전통 하면 선생님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행복에 대한 초점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지 자율성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피아제나 콜버그 노선에 있는 칸트 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학생들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점차 자아가 발달해 나가면서 종교적인 측면에도 심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의 신비주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청소년 시기가 되면 특히 가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선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특히 도덕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관련한 관심은 청소년기 초기에 이제 싹 터가지고 시작하고요. 저희가 몸은 완전히 자란다고 해도 확실한 성인이 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한 거니까 대학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스로 공부하면서 더욱 심화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아동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에 자아와 도덕성의 개념적인 통합을 위해서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 자아에 대한 사회적 인성의 관점이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특성 맥락 속에서 조망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 때문에 도덕적인 함축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호혜적이다.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다. 관대하다. 너그럽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자신의 상호작용적인 자아가 도덕적인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추구해야 할 그런 정체성 가운데 여러 가지 호혜성, 관대, 개방, 온후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과 도덕성 이 둘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도덕성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 중요한 규제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아의 개념은 자아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도덕적인 함축을 가지지 않고 단순하게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맥락에서 자아를 바라보는 아동기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발달적인 변화는 자신의 신념체계, 개인 철학,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기초해서 자아를 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은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 영역의 복잡한 이데올로기 이론들을 스스로 엮어보려는 시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단지 이런 이론들을 단순히 엮는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각하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청소년들이 수용하게 된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자아에 대해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수주의 입장에서 나는 전통적인 미국인의 맥락에서 사고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흔히 청소년기 자아개념 조직해내는 여러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지는 다양한 신념체계는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에서 중심적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체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내리는 선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신념체계의 많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이 신념체계가 도덕적 함축을 갖는다는 것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죠. 결국 청소년기는 도덕성과 자아라는 분리된 개념체계가 비로소 통합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데이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블라지의 이론, 이것 또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자, 도덕성과 정체성을 통합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블라먼과 데이지는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블라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먼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블라지는 도덕성 내에서 이성적 추론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추론, 도덕적인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특히 주목한다는 것에서 데이먼과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추론의 중심적 역할을 고수한다. 이것은 콜버그주의적 전통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이후에 살펴봤던 도덕적 추론과 동기화 그리고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콜버그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다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속에서 블라지는 도덕적 인지에서 시작해서 도덕적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고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의 일관성 이것을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자아 모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있어서 이제 블라지가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자아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인 도덕적 실제를 염두에 두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적 정체성 올바르게 형성되어 나가기 위해선 당연히 이러한 두 가지 질문들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던져봐야 되고요. 두 가지를 다 던진다는 건 이 두 가지 질문들이 긴장하고 이 긴장을 해소해 나가는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지는 이렇게 주관적인 질문과 객관적인 질문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 추론을 통해서 이제 선택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겠고요. 이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개인은 단순히 복종이나 내면화 또는 사회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적 실제의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도덕적 자아라고 하는 게 비교적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아동기에는 도덕성과 자아 사이 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기에 이제 비로소 그것이 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야기하니까 초등 단계에서는 그러면 도덕적 정체성 이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의 시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기에서도 이제 도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도덕적 자아 형성,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겹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학교 급별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나누어서 도덕적 자아 형성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자아 형성에 관한 데이먼이라든지 블라지의 여러 가지 연구들, 실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의 바탕을 두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나누어서 도덕적 자아 형성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징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기에서 도덕적 자아 형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동의 자아 구성에 대한 연구 따르면 적어도 6세부터 6세부터의 아동은 자신을 정의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자기 반성적 노력과는 관계가 없이 도덕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좋은, 나쁜, 친절한 이런 용어들,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거치면서 도덕적인 방식을 묘사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표현들 익숙해졌기 때문에 좀 정교하다기보다는 매우 일반적이고 평가적인 이런 수준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도덕적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들은 현재 자신에 대한 표현과 앞으로 되고 싶은 자신에 대한 표현 간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6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 자체가 도덕적인 자기 비판과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신에 대한 이제 칭찬이라든지 좋은 특질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측면인데요. 이런 자기 비판의 부재는 아직 이 시기에서는 자아가 도덕적 동기화를 위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6세 정도의 아동한테 이 자아 자체를 도덕적 동기화를 위한 원천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발달 특성상으로 봤을 때도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살에서부터 10살 선생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제 중학년 정도 들어가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동들은 친절함과 도움을 베푸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그들의 전형적인 경향성,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나 기질을 갖지 않겠다는
행위적인 목표를 서술하기 위해서 도덕적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서는 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당연히 많이 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고 자신에 대한 비판도 부족했는데 이제 아동기, 중기 정도 이르게 되면 도덕적 목표가 발달 특성상으로 볼 때 자기 이해에 있어 행위적 언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세에서 10세도 완벽하게 이제 성장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언어들 사용하고 자신에 대해 묘사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아직은 배려적이고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좀 심도 있는 내적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눈에 바로 드러나는 타인의 필요에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자, 이런 게 8세에서 10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측면뿐만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8세 정도 이르면 부끄러움이라든지 후회, 죄의식과 같은 이런 감정적인 결과들을 반대로 이제 앞으로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지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앞서 제가 2주차 정도에서 3주차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적인 정서 이 차원보다는 이제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정서의 차원도 학생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동의 자아 형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청소년기 초기라고 하면 사실 지금 학생들은 비교적 조숙한 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도 역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 초기에서 도덕적 자아 발달을 살펴보면요. 내적인 사고, 감정, 신념 및 가치의 독특한 개인적 결합으로 구성되는 개인 및 개인의 정체성 개념이 자기 이해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내용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간주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도덕적 용어들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나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는 배려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기 정도 되면 마침내 그 청소년기 후기와 성인기 가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도덕과 자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아관이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싹 트게 되고요.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완전히 통합적 체계의 자아가 이루어지게 돼서 개인의 정체성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인격과 자아라고 하는 게 통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 성인도 자신에 대해 진술할 때 도덕적인 걸 우선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 특히 신자유주의 이런 물결 속에서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 아래 경쟁이라든지 물질 이런 거 획득하는 게 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바람직한 방식에서 도덕성과 자아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명해 본 것이겠죠.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자아 체계 속으로 도덕성을 올바르게 통합시키지 못한 사람은 성인기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요소를 새롭게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 중에서도 이제 후기, 청소년기 초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것에 도덕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 학생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사라든지 부모님의 노력을 통해서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기에 뒤늦게 이것을 바라기는 좀 어렵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지적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정체성 이론까지 살펴보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이론 강의는 마지막이죠. 조슈아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 이것은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자료실에 논문을 탑재해드리고 함께 읽어나가는 방식, 제가 화면에서 칠판 판서하는 그런 강의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주 차에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까지 마치게 되면 저희 12, 14주 차는 선생님들 의견을 여쭈어 본 결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제가 선생님들 원고를 읽어가지고 거기 피드백 해드리면 좀 세미나나 토론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 같아서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목요일 6시 반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12주, 14주는 6시 반은 좀 식사도 하시고 퇴근하신 뒤에 좀 빠듯하실 수 있으니까 7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너무 긴 시간 하면 좀 집중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 담당한 선생님이 30분 정도 발표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응답 및 토론 30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표하신 원고 이것 외에도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 두세 가지 정도 마련해 와 주시면 이제 토론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석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그거보다는 나바야치가 제일 뒤로 가는 게 아무래도 이 이론들이 나온 시기상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주에는 김윤영 선생님 호프만의 공감이론, 13주에는 최선화 선생님 금정심리학, 14주에 박도원 선생님 나바야치의 통합적 도덕교육하고 15주차는 이 클래스에서 중간고사처럼 기말고사 응시하고 종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매주 제가 회의 개설되는 그 주소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7시에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들어가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방식은 편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고 원고를 보면서 읽어나가는 방식도 좋고요. 화면이 나오는 게 조금 본인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화면 공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그린하고 12주차부터 이제 직접 선생님들 뵙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